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예, 그러면 작가 최인훈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는 노년의 최인훈 선생님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이건 젊은 시절의 최인훈 선생님이에요. 잘 안 알려진 사진이라서 저는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젊은 날의 최인훈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최인훈. 네. 예, 최인훈 선생님 연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934년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제가 갈로 열고 이게 1936년이라고 표시했죠. 예, 많은 최인훈 연보의 대다수 연보는 1936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최인훈 선생님이 월남을 하시고 그때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받고 하실 때가 1936년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인훈 선생님은 계속 36년생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연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34년에 태어났지만 내가 남한에서 활동하면서 36년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36년생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34년생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보상의 문제가 있고요. 하여간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1947년 원산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인훈 선생님이 이 회령에 사실 때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가 제재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최북단에 있는 도시가 회령이고요. 이 회령이 그 북단 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100개 러시아인, 그 다음에 일단 일본인하고 조선인들 살고 있었고, 중국인 중에서 여진족 계통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최인훈 선생님 어릴 때부터 이 민족의 개념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의 개념과 결이 아주 많이 달라요. 제가 최인훈 선생님이 뵀을 때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것이 안현수, 스케이트 선수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했던 시점에 제가 최인훈 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근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나 뵀을 때인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안현수가 귀한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안현수의 귀화를 아주 찬성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 수 있고 이 국적을 가지고 살다가도 또 저 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민족주의자로 이제 최인훈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좀 적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아버지가 이 회령에서 제재소를 하면서 좀 부유하게 사셨겠죠. 예. 그렇게 살다가 47년에 원산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해방 이후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농지 개혁도 하고 다 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회령에 있던 것도 이제 국가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원산으로 이제 노동자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는 그래도 옛날에는 자기가 제재소 주인이었다가 지금은 제재소에 또 다른 원산 제재소에 중간 관리자로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는 되게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나중에 회고도 있고요. 이 원산에서 최인훈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원산에서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5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흥남 철수할 때 월남하게 됩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흥남 철수, 했고요. 그 다음에, 월남하셔서 부산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좀 있다가 모포로 가게 됩니다. 친척이 모포에 살고 계셔가지고,
목포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목포에서 거주하다가 아들 부산에 이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려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주 그 달동네에다가 바레트 집을 만들어 준 이야기도 소설에 있고요. 그런 후에 이제 최인훈이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으면 굉장히 열심히 법 공부를 해서 출세 길이 보장되는 길이잖아요. 최인훈 선생님은 저를 보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참 못할 짓을 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맏아들로서 가정을 꾸리려면 내가 법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소설 쓴다고 가족들이 많이 고생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하셨는데요. 정말 그 광장에 이명준처럼 선생님은 바로 철학책이라든지 뭐 문학책 이런 것들 너무 열심히 읽다 보니 법과의 그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병으로 입대를 하셨는데 나중에 통역장교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일반병으로 입대해서 바로 우리 대구에서 이제 그걸 했대요. 일반병 행정병으로 있으면서 그 옆에서 이제 통역장교 뽑는 시험이 있어서 예,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한 7년 정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군인 신분으로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1959년 10월 달에 그레이 후락부 잔말기 그리고 12월에 라울저를 발표하면서 59년 말에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소설가로 등단하는 것은 소설 작품을 2회 발표를 해서 둘 다 이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지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되고요. 바로 소설가 안수길 선생님이 바로 최인훈 선생님을 등단시킨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 후락부 전말기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남성이 꼭 이명준 같은 인물이에요. 그레이 후락부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그레이 후락부의 그 기치는 이겁니다. 예스냐 노냐 이거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흰색이냐 흑색이냐 흑백에 구현받지 않은 정말 회색의 공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레이 후락부예요. 이 그레이 후락부의 이야기들을 뭐 쭉쭉 하는 게 이제 이 그레이 후락부 전말기인데요. 이 소설이 그 당시에 50년대의 전후 소설과는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면서 매우 참신하게 사람들한테 읽혔고요. 이 라울전이라는 거는요. 라울이라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인데요. 이 라울이 누구 친구냐 하면 바울의 친구입니다. 바울이 누군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라울입니다. 이 라울이라는 인물은요, 그러니까 유태인이겠죠. 유태인으로 굉장히 열심히 경전 공부한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어디엔가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봐니까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소문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광장 서문에서 풍문이라는 이야기하고 이 라울이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데요. 이 풍문으로 막 들립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라울이 이렇게 성경책을 뒤져보니까 정말 메시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은 천방지축에다가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뭐 예수라는 놈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놈을 잡아 죽이겠어.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라울을 찾아옵니다. 라울,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울은 절망합니다. 나는 열심히 책으로 읽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확증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만나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녀석은 자신의 노력은 하나도 안 했지만 저렇게 운명처럼 예수를 직접 만나게 돼서 그러면서 그 정말 새로운 그 세계, 그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다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울은 좌절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그런 정말 예수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눈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은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뭐 메시아다 어쩌고 하는 그런 뭐 진리다 이런 것들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체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광장의 서문에 나오는 풍문과 현장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최인우는 광장을 쓸 수 있었고 또 광장의 서문을 또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몇 편의 단편을 발표하고 바로 60년 11월에 광장을 발표하면서 일약 대스타가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작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는데요. 이후에 1960년에서 63년 사이에 발표된 작품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바로 4.19 이후에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 광장처럼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회 현실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작 본인은 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뭔가를 현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인우는 작품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굉장히 난해한 글들을 쓰게 됩니다. 최인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이 정말로 뒤죽박죽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소설을 아주 바르고 그 남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시대에 맞게 나도 소설의 방식들을 바꿔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63년에 전역하면서 회색의 의자라는 소설을 1년간 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재를 한 후에 회색의 의자가 회색인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최인우 선생님이 회색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 회색의 의자, 회색인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유토피안을 꿈꾸는 최인훈 작가에게는 뭐 이 주장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다 미완이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최인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주장이나 저러한 주장에 나는 그 주장도 아니고 그 주장에는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 주장에는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주장에도 yes, no를 하지 않고 이 주장에도 yes, no 하지 않을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본 것이 최인훈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향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소설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회색인과 회색의 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서육이라는 작품을 연재했고요. 동인문학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67년 이후에는 총독의 소리라는 연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단편 소설을 썼어요. 1966년부터 69년 이즈음에서 특히 연작의 형태로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5편 연작 쓰시기도 했고 총독의 소리 1, 2, 3, 4
주석의 소리 1, 2, 3 뭐 이렇게 해서 연작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펴내는 연작 작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 놀부 이야기를 놀부전이라고 해서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 이야기를 또 새롭게 이야기하는 춘향전이라는 작품, 옹고집전 뭐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채로워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놀부의 시각에서 새롭게 써내려가고요. 그리고 방식도 판소리처럼 막 이렇게 사설체로 이렇게 쭉 적어내는 방식. 이게 이제 놀부전이고, 춘향전은 춘향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연려춘향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신분 체제를 뒤엎는 매우 저돌적이고 혁명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소설을 매우 전복적으로 다시 읽기 시도한 게 이제 최인훈이고요. 네, 제가 그래서 최인훈 소설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메타적으로 읽는 소설 문학 텍스트를 읽고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글로 펴내는 작업들의 아마 달인이 아닌가, 예, 최인훈 쌤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글 쓰는 방식도, 책 읽는 방식도 바로 이런 최인훈의 방식을 따라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 소설가 구보시 1위를 연재했는데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 소설가 박태원이라는 분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어요. 그 소설을 다시 쓰기 한 것이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설가 박태원은 바로 우리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죠. 네,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을 봐도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선생님은 되게 나름의 웃음 코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많은 독자들은 그 선생님의 웃음 코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인훈 선생님 만나 뵀을 때 전 선생님의 그 유머 코드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배 선생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가게 라고 저를 붙잡아 두시고, 예, 저녁도 대접해 주시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73년에 태풍이라는 소설을 중앙일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건 1년간 했고요. 이 태풍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은 처음에는 그 작가 초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 초청으로 한 6개월 정도 미국에 갈 계획이었지만 미국에 한 3년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월남을 할 때 가족들 같이 왔습니다. 굉장히 참 운이 좋았던 거죠. 온 가족이 월남을 했고 최인훈이 그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족들은 전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인훈 혼자 서울에서 그 하숙집, 여기 보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는 하숙집 사는 어떤 나이든 소설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하숙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가족들이 붙잡습니다. 예, 가지 마라. 한국은 상황도 지금 안 좋고 지금 그 무장공비 사건도 일어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까지 선포했더라.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어떻겠나. 라고 가족들이 잡았고 최인훈 자신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소설을 발표를 했지만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소설을 발표를 했지만 더 이상의 어떤 그 소설가로서의 어떤 그 앞날을 자기 자신도 좀 고민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뒤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귀국할 때 들고 왔던 것이 바로 옛날 옛적의 허이허이라는 희곡 작품입니다. 최인훈이 미국에서 어떤 헌책방 같은 데서 한국책을 하나 발견해요. 그 한국책이 함경도 이런 지역사와 관련된 그런 잡지였는데 거기에 옛날 이야기가 딱 하나 나왔어요. 그 옛날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옛날 옛적의 허이허이의 모티프가 되는 아기장수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 장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영웅으로 태어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크면서 남과 다른 용맹함과 지혜와 이런 걸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는 그 영웅이 결국은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임금하고 싸우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아기 장수 이야기인데, 그 아기 장수를 이제 어머니, 그 부모가 결국은 네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 아기 장수를 어릴 때 이렇게 조용히 숨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최인훈 선생님이 희곡으로 만든 것이 옛날 적의 허이허이고요. 이 작품을 들고 나는 이제 새로운 문학을 쓸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었다고 소설 화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인훈 전집을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간 발간하면서 문학과 지성사의 최초의 전집 작가가 되고요. 나중에 최인훈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문학과 지성사에서 모든 장르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로 계속 활동하시고 정년퇴임하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희곡 작품을 계속 발표하시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둥둥낭낭둥 달아달아 밝은 달아. 둥둥낭낭둥은요, 낭낭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도 희곡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1994년에 장편 화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화두는 소설로는 20년 만에 쓴 작품이고요. 이 화두가 발표되고 났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죠. 이게 소설인가 자서전인가 하면서 또 이 설왕설래가 일어납니다만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화두를 보면 더 이상 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이 화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그 문학적인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작품이 결국 최인훈이 얼마나 그 문학의 방법이나 내용이나 이 측면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방법을 창조해낸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산문학상 같은 거 수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1년에 바다의 편지라는 아주 단편을 또 발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요. 가시기 전에 서울대학교 법대 이제 명예 졸업을 하고 가십니다. 선생님 장례식이고요. 여기 보면 뭐 대통령 문재인 하면서 화환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저도 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뭐 옛날에 그 선생님 댁에도 여러 번 갔고 사모님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도 먹은 사람이고, 사실 최인훈 선생님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나셔요. 잘 안 만나시는데 제가 정말 선생님께 오랫동안 편지를 쓰고 하면서 선생님 만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께서 뭐 장아찌하고 이런 거 만드는 레시피도 주셔서 제가 해마다 집에서 이제 장아찌를 만들면서 최인훈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인훈 선생님의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학과 지성사 전집에 나오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판본 바꿔가지고, 화두 1과 2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문지사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서요. 나중에 이렇게 다 통합돼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렇게 전집으로 만들어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인훈의 문학은 정말 한국 사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특히 1960, 70년대에 소설 작품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는데요. 이 소설들은 정말 60년 4.19와 또 이후에 박정희 정권, 예, 이 60, 70년대 사회적인 맥락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최인훈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작가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시대의 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서기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급 회의하면 그 기록하는 그 서기처럼 자신은 바로 한국 사회의 어떤 일들을 서기처럼 기록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최인훈 선생님은 바로 이런 사실은 언론을 또 그렇지만 작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60, 70년대 특히 이제 4.19 때 잠시나마 광장 같은 작품을 썼지만 그 이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수수께끼처럼 그 시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최인훈 작품을 보면 아직도 너무나 연구할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연구 논문을 쓸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썼지만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그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소설 속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인훈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 숨은 그림 찾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림이 많아서 아직 다 못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주 이렇게 뒤집어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그 당대의 사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회색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63년에서 64년 사이에 세대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습니다. 이 세대라는 잡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당대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들이 여기에 많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에 1년간 연재를 하면서 소설의 그 배경은 1959년이 배경이에요. 4.19 혁명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독고준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청년은 북한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월남을 하게 됩니다. 이 월남을 할 때 아버지하고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됐을 때 바로 자신의 매형이었던 현호성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매형은요, 북에 있을 때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월남할 때, 독고준이 월남할 때 자신의 누나가 그 독고준에게 뭔가를 줍니다. 바로, 그 매형의 공산당원증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남한에 가서, 그 매형을 만나면 이걸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독고준이 내려와서 살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갈 데가 없고 하니까 매형을 찾아갔는데 이 매형이 남한에서 너무나 성공한 그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무역 다니고 막 되게 승승장구하면서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독고준이 공산당원증을 들고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매형의 집에 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의 전반을 좀 비판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회색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육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서육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서유기 그 작품과 같은 제목이에요. 1966년에 67년 사이에 이제 연재한 건데요. 이 서유기는 회색인의 속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색인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독고준이 그 매형의 집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또 인물이 있어요. 그 매형의 처제, 매형이 남한에서
새로 재혼을 해서 처제가 있는데 이 처제가 이유정이라는 여성인데요. 매우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여성이라서 매우 앞서가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명준이 아니고, 네, 독고준하고 계속 이렇게 나이도 많은 그 처제인데, 독고준과 이렇게 썸을 타는 장면들이 조금 나와요. 이 마지막 장면이 독고준이 이유정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회색인의 마지막 장면. 그런데 이 서유기는 그 회색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예,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을 나왔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유정의 방을 나와서 이제 자기 방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에서 이 서유기는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유정 이야기도 나오고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미끄러지면서 어디로 가니까 이상한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여기에 좀 제발 머물러 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좀 종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요. 어떤 기찻길이 나옵니다. 그 기찻길이 바로 경원선이고 그 기찻길을 따라가면 자기가 수학여행 갔던 서광사역이 나오고요. 그 서광사역에서 그 역장이 내가 널 너무나 기다렸다. 네가 옛날에 여기에서 수학여행 왔었지. 난 그때부터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그 WC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 WC는 결국 우리가 원산인 거죠. 지금 원산으로 지금 여행 가는 거예요. 이 독고준이 이상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 WC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내하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독고준은 결국은 WC로 가요. 그 WC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 WC에 가니까 또 굉장히 이상한 방송 소리들이 막 나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다? 하면서 또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속에서 독고준은 그 WC의 어떤 한 장면들을 찾아갑니다. 그 장면은 정말 껌껌한 방에 어떤 학생들을 두고 자아 비판하는 자리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화두에서도 밝히겠지만 자신이 실제적으로 원산에 있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자아 비판했던 아주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 속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고요. 결국 서유기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여러 면모들을 이렇게 탐험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자 최윤의 그리고 내면 여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독고준인데요. 독고준의 내면 여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유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요. 그 속에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어떤 소설의 전모를 보여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독의 소리 연작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청독의 소리는 1967년에 1편 발표되고 그 이후에 3편까지가 67년과 68년에 발표가 되고요. 나중에 4편은 1976년 최인훈이 귀국한 후에 발표가 됩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이 청독의 소리를 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말과 우리말과 한국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된 칼럼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칼럼을 쓸 날이 바로 8월 15일이었어요. 그게 칼럼이 게재되는 날이. 그래서 무엇을 쓸까 하다가 바로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청독의 소리를 가지고 썼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작년에 굉장히 한일 간의 무역 전쟁급의 어떤 일들이 굉장히 하면서 서로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서로 대립들이 심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의견들이 찬반이 팽팽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총독의 소리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총독의 소리는요,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 조선 땅에 그 패전 이후에 조선 땅에 이렇게 숨어 있는 우리 일본군 장수 여러분, 뭐 군인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총독의 소리 연작은요, 어떤 총독의 그 담화문이 앞부분에 아주 길게 쓸려 있고요. 그 총독의 담화문을 들은 어떤 누군가의 독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설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총독의 그 담화문은요, 바로 이런 설정이에요. 해방이 되고, 조선 총독부가 36년간 조선을 지배했잖아요. 그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있는 그 주요 인물들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조선 지하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여 년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967년이면 20여 년이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시탐탐 조선이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될 날을 기회를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패전 이후에 20여 년이 됐지만 조선 지하에 남아가지고 이 조선인들을 다시 우리 일본의 식민지 만들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에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이 조선인들은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게 바로 3.1 운동하고 4.19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정말 이제 우리는 식민지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으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67년 총독의 소리가 발표되기 한 세 달 전에 바로 67년에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총독이. 그 대통령 선거 봤죠. 그때 금권 선거, 그 다음에 부정 선거가 막 일어나는 걸 보고 특히 다 늙은 노인을 그 유세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신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고 그걸 보면서 저 끌려가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정말 노예 근성을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은 이 선거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역시 조선인들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선인들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했던 그 뺨을 때리는 거, 뺨을 맞는 거, 그 다음에 빠가야로라고 욕먹던 거, 이런 것들 그리워하는 거다. 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총독의 소리라는 방송이 딱 끝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이 빗소리 속에 방송 소리가 그쳤다. 그런데 아주 많은 소리가 들렸다. 하면서 이제 총독의 소리에 나왔던 그 금권 선거를 상징하는 그 막걸리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엽전 바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바로 내 목구멍에서 나는 울음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총독의 소리를 듣는 이 시인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사람은 울고 있을까요? 이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도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최인우는 당대의 현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인우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일협정이 있었고 64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한미 관계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사회인데 그런 부분들을 빙적 이야,
적으로 빙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내가 풍자로 이 소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훈이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최인훈 작가가 아니면 최인훈 작가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있다면 또 어떤 소리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그려낼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단편으로 처음에는 단편으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 1일은 박태원이 1930년대 이런 내용이죠.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지팡이와 노트 한 권을 들고 경성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전차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그래서 경성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그다음 경성역에 있는 그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그리고 또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또 다방에 가가지고 커피도 마셔보고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카페에 가서 그 카페의 여급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술 마시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 하루 동안에 구보라는 소설가의 1위를 다룬 게 그 박태원의 소설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슷하게 만든 게 첫 번째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시 1일인데요. 1969년을 사는 소설가 구보는 아침에 버스를 타고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버스를 타면서 이걸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전차 있을 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버스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공해도 많고 더 복잡게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장소로 가죠. 그 장소는 바로 어떤 강연장이었어요. 그 강연장에는 이제 대학교 강연장인데 문학을 강연하는데 거기에는 비평, 소설, 시와 관련된 작가, 소설가 한 명, 또 시인 한 명, 비평가 한 명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그 시인들이 자기가 옛날에 같이 발표했던 그 장면이에요. 소설가 김현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서 그 김현이 평소 했던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구보시는 자기가 평소 했던 얘기하고 시인은 이병기 같은 사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름은 다 달라요. 예, 김현이 아니고 김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당대의 소설적인 맥락들, 어떻게 비평의 지형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 또 오죠. 소설가니까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단편 소설 심사하는 거 그런 걸 하면서 또 다른 소설가 아마 이호철로 생각되는데 그 소설과 함께 우리가 병아리 감별사가 됐다 하면서 요즘 작품 경향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쭉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그 뒷골목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구걸을 합니다. 아저씨 한 푼만 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나 삶의 그런 비애를 느끼죠. 그래서 돈을 한 푼 주면서 돌아오면서 누군가를 욕하는 예. 여기에서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서는 에익 신가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가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부처님, 하나님 하는 그런 신을 욕하는 거죠. 왜 이 사회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 라고 할 때 항상 그 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한 편을 썼고요. 그 이후에도 소설가가 당대의 어떤 그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든지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할 때 작품들을 쭉 한 10여 편 썼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단행본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라는 작품은 중앙일보에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최인훈 선생님은 나중에 이 작품을 재밌게 썼는데 또 신문에 연재하기 때문에 좀 알아먹기 쉽게 했는데 아무도 이거 비평을 하지 않더라. 나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실망해서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미국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태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태풍에는요, 이 주인공이나 어떤 지명 이름이 나와요. 국가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현실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국명들을 다시 조합해 보면 현실에 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오토메나크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글자를 다시 조합하면 일본의 옛날에 그 창씨 개명할 때 가장 흔했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 오토메나크는 나파유의 군인이에요. 나파유는 뭐냐면요. 재팬 할 때 그 재팬을 스펠링을 거꾸로 해보면 나파유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나파유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중국, 일본 뭐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나파유에 있다가 나중에 아이세노딘이라는 나라로 파병을 가는데 이 아이세노딘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설의 배경은 바로 44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정말 한창일 때, 그리고 종전이 가까울 때, 그 시대가 소설의 배경이었고, 그 오토메나크라는 인물은 결국은 조선 사람인데,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받고, 일본 군의 자원을 해서, 거기에서 군인이 되어서, 바로 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남도의 남방의 그 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어떤 한 그 유명한 사람을 자기가 감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독립운동가를 자기가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조선에는 저러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식민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이때까지는 일본과 조선은 내성일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도네시아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토메나크는 이제 일본군이 흔히 하듯이 어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어떤 섬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 섬에서 패전 소식을 알게 되어서 자기는 전체로 이제 뭐 할복을 하든지 해서 일본식 죽음을 맞으려고 했지만 자신이 호위했던 감찰했던 그 인도네시아 독립운동가가 오토메나크 당신 다시 생각해라. 그 조국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노?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토메나크는 자신의 이전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바로 인도네시아인 바나킴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바로 이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에서 체인우는 부활의 원리를 한번 글로 쓰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족의 이 한계를 떠나서 모두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하나의 가족과 어떤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모색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체인우는 좀 선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인우 논문을 쓰면서 뭐 체인운을 가지고 이제 칸트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체인운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칸트가 이야기했던 뭐 세계 시민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지점들을 그 소설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운이 희곡 작품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달아달아 밝은 달아입니다. 예, 체인운 선생님 댁에 가니까 이 포스터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놔뒀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78년에 세계문학에서 발표됐는데요.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심청전 이야기를 다시 쓰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청전을 가지고 요즘에 새롭게 해석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정말 심청이가 효녀인가?
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왜 심청이가 그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그 인당수에서 몸을 던졌을 때 왜 동네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나? 왜 그 공동체는 그 효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 정말 착한 아이가 그 가녀린 여성이 죽는데 왜 공동체는 침묵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76년에 최인우는 그 심청전의 모티프를 좀 새롭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청이가 과연 심청전에처럼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을까? 그러면 그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중국과 일본과 또 뭐 러시아와 한국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열강의 각축장인 측면이 지정학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역사의 풍랑이라고 본다면 그 풍랑을 잠재울 제물로서 심청이가 희생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최인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의 역사적 그리고 1970년대만 해도 아시다시피 1970년에 일본에서 기생관광을 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66년에 최인훈이 발표한 국도의 끝이라는 소설에 보면 미군이 살고 있는 그 미군 주변의 기지촌 여성들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도 있고요. 그래서 최인우는 그 역사적 경랑 속에 희생된 여성의 모습으로 이 심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 희곡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동네 아이들이 어떤 늙은 할머니를 막 놀려요. 청청 미친 청 하면서 막 놀리거든요. 그러면서 청이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하면 옛날에 어떤 공주가 살았단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청나라 왕자님, 무슨 나라 왕자님, 온 나라 왕자님이 같이 살자고 막 쫄라댔단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심청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고전소설 심청전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한국의, 지형학적인, 현실과 역사적인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새로 읽고 새로 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최인우는 당대 시대에 대해서 고민을 탐색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것들을 소설로 혹은 희곡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린 포스터가 바로 이 포스터예요. 예, 최인우 선생님 집에 딱 가면 오른쪽 현관 옆에 이렇게 예, 포스터가 있고요. 요거 작품으로 이제 연극한 영상인데요. 예,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이가 할 때는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색조가로 팔려가가지고 예, 이런 각종 왕자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얘기인데요. 최인우는 희곡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이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인우의 희곡은 거의 시와 같다, 희곡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평론가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룬 작품이 이제 화두입니다. 20년 만에 발표한 소설이고요. 자서전적 소설이에요. 자신의 문학 생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생애에다가 세계사적인 맥락,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적인 맥락, 그리고 문학적 사적인 맥락들을 다 한 곳에 버무려서 이 화두를 완전히 어떤 하나의 당대 시대에 대한 메타 텍스트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두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자서전 쓰기 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제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 지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가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칼럼에서도 자서전들 쓰십사라는 주제로 제가 칼럼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서전은 제가 써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서전 수업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너무 바로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자신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이제 문학 텍스트들을 읽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기억을 들춰내 나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연표를 쭉 한번 만들어보고 그 사건들이 나에게 미치는 의미들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서전들을 써 나르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서전을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건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짧은 글쓰기 한 A4 한두 장 정도의 글을 쓰면서 워밍업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자서전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도 정말 자서전 쓰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자서전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저도 자서전을 쓰기도 하거든요. 20대에서도 자서전을 쓰고요. 30대도 가능하고 특히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50대, 60대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을 굉장히 선전하거나 거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좀 상처나 아픔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그것들과 화해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갈 수 없습니다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인간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60대 그리고 70 넘으신 선생님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최인훈도 이 화두를 쓰면서 바로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최인훈 선생님 제가 이제 옛날에 메일을 보낼 때는요, 선생님이 율리시스라는 그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율리시스가 결국 오디세우스죠. 자, 그래서 이 최인훈 선생님의 어떤 문학적 항해를 오디세우스의 항해라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인훈 선생님이 1994년에 이산 문학상을 수상하는데요. 발표하고 나서 얼마 뒤에 상을 받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를 살다 보니 참 많은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살다 보니 이제 각자에게는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살다 보니 나에게 가장 손에 익은 방법이 문학이더라. 그래서 그 문학이라는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는 일이 바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벗어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화두라는 소설은 그런 항해자의 바로 기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 선생님들이 나도 그런 항해자로서의 기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 화두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화두의 첫 부분 바로 이렇습니다. 낙동강 700리 길이 흐르는 물은 이곳에 이르러 겉까지 강물을 한 몸에 뭉쳐서 바다로 향하여 나간다. 이 강과 인간, 지금 그는 서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될 건가? 라고 첫 번째 문단이 딱 나오는데요. 이 문단은 최인훈의 글이 아니라 바로 조명이라는 소설가, 1920년대에 발표한 낙동강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을 화두의 첫 부분에 딱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배치를 했냐면 바로
항구도시 WC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산을 말하는 거죠. 이 원산의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의 첫 부분을 딱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을 딱 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화두는요. 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실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이야기,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옛날에 또 더 어릴 때 이야기. 나는 책이 참 좋더라 하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면 내가 어릴 때 이런 책을 읽었고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하면서 뭐 자신의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자신의 인생을 풀어놔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인일 때 써둬야지. 아니 주인 되기 위해서 써야 한다. 기억의 밀림 속에 옳은 맥락을 찾아내 그 맥락이 기억될 사이에 옳은 연대를 만들어내게 함으로써만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 그 맥락, 그것이 나다. 주인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최인훈이 화두를 쓰면서 붙잡았던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문학가로서 또 연구가로서 또 교수로서 쭉 살고 그리고 학교 퇴직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나를 이렇게 지탱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바로 내가 이전을 회고했을 때 많은 기억의 맥락 중에서 정말 바른 기억들을 잘 묶어서 그것들을 잘 풀었을 때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고 주인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왜곡도 많고 변형도 많아요. 그리고 애써 잊으려고 망각해 놓은 것도 되게 많고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면 그런 작업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주인일 때, 내 정신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그 맥락들을 잘 정리해 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이걸 보시고 정말 자서전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일기라도 꼭 써놓는 네,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SNS 매체 발달했지만 뭐 음성 녹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일상들을 기록해 놓고 이런 작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최인훈이 화두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원고지를 꺼내놓고 마주 앉는다. 첫 문장을 적는다. 낙동강 700리 길이길이 흐르는 물은 하면서 이 소설은 어느 가을밤에 그렇게 시작되었다 라고 하면서 화두가 딱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최인훈 소설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들로 구성되지만 자서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하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죠.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방식이 됐지만 1994년에 발표가 됐을 때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생길 만큼 획기적인 방식이었고요. 결국은 자신의 기억들 속에서 그 옳은 맥락들을 찾아내서 글을 써야지 내 자신이 바로 주체로 설 수 있다라는 그 확인, 그걸 터놓고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원고지를 꺼내서 마주 앉는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 선생님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빨리 글 쓸 준비를 하시고 정말로 실천에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인훈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화두를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이 화두는 서양의 사고생활이 전해오는 열쇠 개념, 이게 화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핵심적인 개념을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최인훈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 의식의 발생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의식들이 다시 반복되지만 그것들은 계속 변모하면서 발전한다라고 보여주고요. 그것이 인간, 특히 언어로 드러나는 그 부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인우 선생님은 이 그 메타모르포시스, 제가 이거 메타모르포시스를 최인우 문학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논문에 여러 편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그 발생학적인 그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소설로 취현을 해본다면, 최인훈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일제시대의, 박태원의 소설을, 자기가 다시, 변화하면서 새롭게 반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춘향전의 이야기를 자신의 춘향전이라는 소설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메타모르포시스의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화두의 메타모르포시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과 같이 대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0, 30년대에 식민지 지식인들이 인생을 던져서 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 자체가 나의 몸으로 알아진 상태이고, 그것보다는 그 몸부림이 되는 실감이 바로 나는 빙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인우 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빙의인데요. 소설가 구보시 일일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꾸었어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내가 구보가 단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탈리아에 14세기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막 이탈리아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 소설가 구보가 단테로 빙의될 수 있었냐 하면요. 이 단테가 신곡 쓸 때 결국은 그 피렌체에서 그 정적에 의해서 추방된 상태였고 일평생 한번 추방된 후에 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이 이탈리아 주변을 머물면서 신곡을 썼는데요. 최인우는 그런 단테의 모습, 자기 그 고국에서 떠나서 일평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단테의 모습에서 피난민을 발견했고요. 자신의 피난민 서름을 그대로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책을 그런 식으로 읽는 거죠, 최인우는. 그런 것처럼 소설가 구보시 일일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쓰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런 20, 30년대 지식인들의 삶을 빙의했다는 거. 그걸 실감했다는 건데요. 내가 곧 이상이며 박태원이며 이태준 그리고 조명희까지 하다는 느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최인훈의 삶을 주인이 돼서 끝까지 글을 쓰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아주 유년기에 기억 2가지가 나와요. 예, 이 기억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기억 하나는 내가 첫 장면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조명희의 낙동강을 읽고 선생님이 장문 숙제, 독감 숙제를 해오라고 했을 때 장문 숙제를 하고 나는 쓰고 있었다 하면서 바로 근교의 친구네 과수원집에 초대된 여름밤 평상에 앉아서 친구들이 다른 여학생들 데리고 오면서 그 애들하고 같이 친구 사촌인 여학생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동강 이야기를 하고 박성훈 그리고 박성훈의 애인인 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밤중에 잠이 깨어서 마당으로 나오니까 그 별빛이 너무나 찬란했다. 이런 얘기를 써서 독후감을 냈더니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문 숙제가 아니라 이미 유명한 신진소설가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작가로 축복했다는 그 기억과 함께 또 다른 기억, 이건 다 화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방과 후 교실에서 교탁 뒤에 촛불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교사가 주의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이 잘못 나갈까 두렵다. 어떤 말을 숨기고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그때마다 판단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천천히 말하는 것처럼 꾸며야 한다. 자아 비판해라는 이 시간을 교사는 언제 끝낼 작정인가. 바로 이 최인훈을 아까 서유기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바로 한평생을 주도했던 아주 어두운 기억이죠. 이것이 나의 기억 속에 세월이 지날수록 무거운 의미를 키워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장면은 아까 말했던 그 선생님의 축복, 작가가 될 거라는 이 축복의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자서전 수업할 때 항상 던지는 질문인데요. 어떤 기억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가? 그리고 그 기억은 축복인가 상처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최인훈의 화두가 많은 당대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세계사적, 현대사적인 맥락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작품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관련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풀어내는데 저는 그 최인훈 연구자로서 이 얘기를 뽑아내고 싶어요. 예. 많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한 개인은 성장해 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 속에서는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런 나의 내적인 부분들을 지배하는 어떤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이 축복인지 상처인지, 그것이 축복이든 상처든 이 화두를 읽어보면요, 그 축복이든 상처든 그걸 통해서 작가가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서전을 쓸 때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처를 다 낱낱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 상처와 적어도 대면하면서 그 상처가 나에게 준 의미들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그 상처로 인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 상처와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는 그 역사적인 그 실제 상황에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장의 기반으로서 최인훈은 내가 나중에 언젠가 그 두 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선생님들한테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나는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설을 쓰고 하는 이 작가적인 전생애가 결국은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의미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계속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삶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 화두는 최인훈이 이때까지 많은 한국 현대사회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개인으로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쓴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광장으로. 지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가 다시금 광장을 호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한 몇 해 전인데 굉장히 바로 얼마 전에 일같이 느껴집니다. 예, 아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이 역사적인 장면. 예, 이것만 할 때만 해도 곧 종전이 되고 평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조금은 희망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로 나가야 하고 또 종전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힘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광장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다양성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적과 적을 물어뜯듯이 서로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혐오하면서 모욕하면서 혐오하는 그런 이런 작금의 상황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어떤 정말로 풍부한 정치적인 어떤 그 장들이 열려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여기 보면 왜 나는
양쪽 코리아를 떠났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탈북자 얘기인데요. 북한이 너무나 힘들어서 탈북했고 또 탈북해서 남한으로 정착해서 살고자 했지만 이 남한 사회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3국으로 나가는 이 탈북자의 이야기고요. 이런 탈북자의 이야기는 결국은 바로 최인훈이 광장에서 이명준이 남한과 북한을 떠나서 제3국행으로 가려는 그 현실적인 지향이 바로 오늘날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인훈이 광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메시지가 오늘도 정말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광장의 시대에서 오늘까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을까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